안녕하세요. 해양환경 지식나눔 온라인 라이브 특강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오이주입니다. 오늘 특강은 해양환경 보전과 교육에 앞장서는 국가해양환경교육센터 유튜브 채널에서 실시간으로 진행되고 있고요. 해양수산부와 해양환경공단, 국가해양환경교육센터에서 공동으로 준비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해양 환경을 더 쉽게 접하고 그 중요성과 문제에 대해서 더 깊이 있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다양한 주제로 강의 준비했습니다. 오늘로 벌써 강의가 7회차에 접어들었는데요. 이 다음 강연이 마지막 회차인 만큼 끝까지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회차도 실시간 수어 통역과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모두가 함께 참여하고 또 공감할 수 있는 열린 강연 만들어 가겠습니다. 네, 오늘도 많은 분들 접속해서 벌써 강의 기다려주고 계신데요. 본격적으로 강연 들어가기에 앞서서 안내사항 먼저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특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는 분들께 기프티콘 선물로 드리고 있습니다. 국가해양환경 온라인 교육센터 홈페이지에서 사전 신청하고 라이브 중에 Q&A로 댓글 남겨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5분께 치킨과 바게트볼 세트 드리고 있습니다. 교육 사전 사후 설문조사, 그리고 해양환경보전 실천 인증샷까지 완료를 해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25분께 스타벅스 음료 쿠폰도 드리고 있습니다. 실천 인증샷은 홈페이지 상단 탭에 있는 학습 지원센터에서 국민 참여 게시판에 글쓰기를 해주시면 되고요. 이벤트에 참여하시기 위해서는 강의 신청이 필수인 점 꼭 유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이벤트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어제부터 시작이 됐고요. 11월 20일까지 오늘 주제와 연관 있는 전문 방제교육 수료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가해양환경 온라인 교육센터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고요. 강의도 듣고 선물도 꼭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바다가 겪은 재난,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이유라는 주제로 오늘 강연 소개해 주실 박사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최악의 기름 유출 사고로 기록된 2007년 허베이스 피리트호 사고를 포함해서 국내 해양 오염 사고의 유출 물질 확산 경로를 과학적으로 예측하고 효율적인 방제 전략을 수립하는 시스템 구축에 크게 기여를 해주셨습니다. 우리 바다를 더 깨끗하고 안전하게 만들기 위해 해양 오염을 막는 대책을 세우고 해양 재난에 대비하는 체계를 연구하고 계신 이문진 박사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바다가 겪은 재난, 우리가 알아야 할 이유라는 주제로 강연 시작할 거고요. 실제 해양 오염 사고 사례를 중심으로 그 원인과 피해, 또 복구와 대응 과정을 과학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또 유류 유출과 위험물질 사고가 바다 생태계와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 이를 줄이기 위한 정부와 연구기관의 노력까지 함께 알아보면서 바다를 지키는 우리의 역할에 대해서 한번 깊게 생각해보는 시간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강연 시작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이문진입니다. 오늘은 바다가 겪은 재난, 해양오염 사고,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이유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이야기할 내용입니다. 먼저 해양오염 사고가 무엇인가에 대해 말씀드리고 해양오염 사고가 왜 나쁜가, 그리고 어떤 해양오염 사고가 있었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해양오염 사고에 대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그 다음에 누가 해양오염 사고 피해를 줄일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해양오염 사고란 무엇인가에 대해 얘기하겠습니다. 해양오염은 여러 가지 종류들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해양오염 사고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선박이나 해양시설에서 사고로 인해서 많은 양의 기름이나 위험 유해 물질이 유출돼서 바다를 오염시키는 것입니다. 바다를 운항하는 선박의 경우에는 선박에 적재된 화물이나 또는 선박의 연료가 유출될 수 있고 해양시설의 경우에는 해양시설에서 생산되는 물질이나 또는 시설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연료가 유출될 수가 있습니다. 선박에서 기름이 유출된 경우의 사진입니다. 현재까지 우리나라의 최악의 유출 사고로 기록되고 있는 2007년 허베이스 프리사고
오염 그 사진입니다. 선박에서 기름이 유출돼서 주변을 오염을 시키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진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주변에서 있었던 그 선박 사고인데 위험 유해 물질이 유출된 경우입니다. 여기서 증기가 발생되는 것은 화재로 인한 연기가 아니고 위험 유해 물질이 배출되면서 바닷물과 혼합되면서 증기가 발생된 것입니다. 다음으로 시설에서 사고가 나서 그 유출 사고가 생긴 경우입니다. GS 칼텍스의 송유관에 우이산호가 충돌하면서 송유관이 파손되고 거기서 기름이 유출된 사고였습니다. 그럼 이런 해양오염 사고가 왜 나쁜가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해양오염 사고는 유출된 물질, 그 오염 물질의 자체 독성이나 위험성도 문제가 되지만 짧은 시간에 많은 양의 오염 물질이 유출되면서 해양 생물의 서식 공간이 물리적으로 훼손됩니다. 그리고 2차적으로 이제 오염된 물질의 독성으로 인해서 해양 생물이 급성 독성 위해를 입는다든지 또는 장기 환경 변화를 유발시킬 수 있는 BTX 성분 같은 이런 독성 물질들이 만성으로 해양 생물의 생존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기름의 경우에는 원유에서 이제 시작을 해서 정제 과정을 거쳐서 LPG라든지 경유, 휘발유, 중유 뭐 이런 형태로 제품류가 만들어지긴 합니다만은 다 같은 기름 계열로서 금속 화합물이나 탄소, 수소, 황 이런 오염 물질들을 같이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부분들이 유출되면서 환경에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오른쪽에 보이는 그 HNS 부분은 한 개의 물질이 아니고 여러 물질들의 이제 화학 물질들을 총칭하는 이름입니다. 이 위험 유해 물질 HNS는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해양환경관리법에서 799종입니다. 799종을 규정하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물질이 많다 보니까 독성이라든지 인화성, 유해성, 그다음에 화학 반응성, 폭발성 이런 다양한 위험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유료오염 사고나 위험 유해 물질 사고가 발생을 하면 방파제, 선착장 같은 곳에 유입이 되면서 피해가 있을 수 있고 해변, 해수욕장에도 피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염습지나 해조림 같은 데도 피해가 있을 수 있고 그런 공간에 살고 있는 해양 생태계에 피해가 발생을 합니다. 이런 것들이 경제적, 사회적, 정책적, 환경적 이런 다양한 분야에서 피해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제 피해를 말씀드린다면 산업 시설로서 항구, 부두, 조선소, 발전소 이런 쪽에 피해가 발생될 수 있고 양식업에 있어서는 어구나 양식 설비가 오염되고 이로 인해서 수산물 시장의 신뢰도가 저하되는 이런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휴양 공간이나 관광 이런 시설들이 오염돼서 사용할 수 없는 그런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민감한 환경이라든지 거기에 서식하고 있는 해양 생물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떤 해양 오염 사고가 있었나 중요한 사고들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나라 주변에서 있었던 해양 오염 사고입니다. 다양한 사고들이 꾸준히 발생되고 있습니다만 이제 좀 의미 있는 사고가 1995년에 시프린스호 사고가 있었습니다. 당시에 우리나라에서 발생됐던 최악의 유출 사고였습니다. 원유가 5,000톤이 유출이 됐습니다.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크고 작은 사고들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 중에서 2007년에 태안에서 발생했던 허베이 스프릿 사고, 현재까지 우리나라 최대 최악의 유출 사고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원유가 12,000kl 유출이 됐습니다. 외국에서의
해양오염 사고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67년에 영국에서 토리 캐년호 사고가 있었습니다. 원유가 12만 톤이 유출이 됐고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국제적인 해양오염 사고에 대한 대응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마폴이라고 해서 선박으로부터의 그 유료오염 사고 방지 그런 협약이 이때부터 준비가 됐습니다. 이후에 또 미국에서 1989년에 엑슨 발데즈호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 사고로 인해서 미국에서는 국가 방제 체제를 재정비하는 이런 계기가 됐고 OPA 90이라고 해서 특별법이 만들어져서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고로 인해서 국제적으로도 OPRC라고 해서 국가 간의 사고 대비 대응을 협력할 수 있는 이런 협약이 준비가 됐습니다. 이후에 영국, 프랑스, 스페인 이런 쪽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사고가 발생했고 특히 2010년에 미국의 멕시코만에서 유전 시설이 파손되면서 대규모 사고가 있었습니다. 현재까지 세계적으로 최대 최악의 사고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원유가 78만 톤이 유출이 됐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좀 더 중요한 사고들에 대해서 세부적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나라 주요 해양오염 사고 사례입니다. 1995년에 시프린스호 사고, 2007년에 허비에이 스프릿 사고, 2018년에 산치호 사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시프린스호 사고는 1995년에 당시 호남 정유에서 원유를 하역하던 대형 유조선이 태풍을 피항하기 위해서 먼바다로 이동하다가 표류하면서 주변의 소리도에 자초해서 유출이 된 사고였습니다. 이 사고로 인해서 원유가 총 5,000톤이 유출이 됐고 당시 우리나라 최대 유출 사고로 기록이 됐습니다. 당시 사고 상황의 그림입니다. 이쪽 북쪽에 그 호남 정유 이제 원유 부두에 그 선박이 하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태풍이 올라온다는 이제 이런 예보가 있어서 이 선박이 태풍을 피해서 피항하기 위해 먼바다로 이동을 했는데 이 먼바다에서 표류를 하면서 여수의 이 소리도 쪽으로 표류해서 여기서 자초가 됐습니다. 그래서 기름이 유출이 됐습니다. 이 사고를 평가한다면 당시는 우리가 이런 대형 사고에 대해서 준비가 많이 돼 있지 않은 상태여서 장비나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했고 군안이나 방제 기술도 상당히 부족한 상태였습니다. 당시의 방제 비용은 224억 원이 청구가 됐는데 210억 원 정도가 인정이 됐습니다. 피해 비용으로는 730억 정도가 청구가 됐는데 170억 정도만 인정이 됐습니다. 다음으로 현재까지 우리나라에서 최대 최악의 사고로 기록되고 있는 허비에이 스프릿 사고입니다. 2007년에 대산항 주변에서 발생을 했고 대산항에 원유를 하역하기 위해서 입항 대기하고 있던 대규모 유조선이 그 해역을 지나던 크레인선과 충돌하면서 유출이 일어났습니다. 허비에이 스피릿 호에 실려 있던 원유 10,000톤 정도가 유출이 됐습니다. 당시 그 사고 선박 사진입니다. 아래에 있는 이 선박이 크레인 선박이고 위에 선박이 그 대형 유조선입니다. 이 크레인 선박이 지나가다가 충돌을 해서 이 유조선에 파공이 세 군데 생기면서 이 파공 부위를 통해서 기름이 유출됐습니다. 그래서 사고 당시에 이 사고 선박 주변으로 많은 기름이 이렇게 유출이 됐습니다. 이렇게 유출된 기름은 사고 그 해역을 중심으로 해서 바람을 따라서 남쪽으로
남쪽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이렇게 이동을 해서 사고가 12월 7일에 발생을 했는데 약 한 달 정도 계속 남쪽으로 이동을 하면서 제주 해역까지 이 오염 물질이 확산되는 것으로 그 확인이 됐었습니다. 당시에 이 사고의 심각성을 알리는 그런 매체들, 언론 매체들의 보도도 많이 있었습니다. 사고 당시 바로 인접해 있는 말리포 해수욕장에 기름이 유입됐던 많은 양의 기름이 유입이 됐습니다. 그리고 아래쪽 부분은 주변에 있는 그 항만에 기름이 유입돼서 항만 전체에 기름이 거의 가득 차는 이런 정도의 많은 양의 기름이 유입됐었습니다. 당시 이 사고를 수습하기 위해서 해안에서 많은 인력들이 동원이 돼서 방제 작업이 수행됐고 저 해수욕장에 계속 밀려드는 기름을 회수하는 그런 작업들이 진행이 됐습니다. 해상에서도 이 많은 양의 기름이 그 확산되고 있어서 선박이 방제 작업을 상당히 오랫동안 진행을 했습니다. 이 사고는 무엇보다도 우리나라에서 현재까지 최대 최악의 유출 사고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이 사고를 통해서 우리나라 방제 체제가 개선되고 선진화되는 기반이 마련됐습니다. 당시에 방제 비용은 3,900억 정도가 청구가 됐는데 1,200억 정도가 인정이 됐습니다. 피해 비용은 1조 6천억 정도가 청구가 됐는데 500억 정도만 인정이 됐습니다. 다음은 산치호 사고입니다. 이거는 위험 유해 물질이 유출된 사고인데 2018년 서귀포 남방 550km 해상에서 위험 유해 물질을 운반하던 산치호하고 지나가던 화물선이 충돌을 했습니다. 이 충돌로 인해서 화재가 발생을 했고 9일 동안 이 선박이 불타면서 표류하다가 침몰을 했습니다. 이 사고로 그 당시 산치호에 실려 있던 콘덴세이트 15만 톤, 연료유 2,000톤이 화재로 다 소실이 됐거나 또는 바다로 유출됐을 거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고 당시에는 이 유출된 오염물질이 우리나라 제주도로 유입될 거라는 우려가 있어서 사회적 이슈가 됐었습니다. 그렇지만 실제로는 쿠로시오 해류를 따라서 일본 동해안으로 이동 확산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당시 사고에 대해서 그 표류 경로라든지 화재 상황 이제 이런 사진입니다. 이렇게 불타면서 9일 동안 이동을 하다가 침몰을 했습니다. 사고 당시에 영국의 NOC라는 기관에서 자체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여기서 유출된 오염물질이 우리나라 제주도로 유입될 거라고 발표를 하면서 우리나라의 우려가 커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언론에서도 그 발표를 근거로 해서 제주도에 유입될 거라는 이런 우려들이 많이 나왔었습니다. 하지만 그 국내 연구진들이 보다 좀 더 정확한 자료를 이용을 해서 시뮬레이션 한 결과 제주도 쪽으로 유입되지 않고 일본의 오키나와 쪽으로 유입이 되면서 향후에는 쿠로시오를 따라서 일본 동해안으로 확산될 것이라고 예측이 됐었습니다. 이후에 그 인공위성에서도 촬영한 결과 실제로 오키나와 쪽으로 이동이 있었고 오키나와 그 섬들 해안에서 이 오염물질이 부착되는 이런 것들이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우리나라 언론에서도 더 이상 우리 제주도에 수산물의 피해는 없을 것이다 이런 발표로 종식이 됐습니다. 그럼 외국의 주요 해양 오염 사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국의 CM프레스 사고, 스페인의 프레스티지 사고, 일본의 나우드카우 사고, 미국의 유전 사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영국의 CM 프레스 사고는 1996년에 영국 웨일스 지방에서 발생을 했고 당시에 입항하려던 선박이 조종 실수로 인해서 바위에 자초되면서 사고가 났습니다. 이후에 이 선박을 예인하고 이제 고박하고 군환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실패가 발생하면서 2차 사고가 발생하고 피해가 더욱더 확대됐습니다. 당시 이 선박은 단일 선체 구조였고 기름은 7만 2천 톤이 유출이 됐습니다. 당시 사고 상황을 그림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CM 프리스 사고가 사고 자초돼서 이제 기름이 유출되고 있는데 그 선박을 빨리 예인을 하고 군환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빨리 이루어지지 못해서 그 선박이 계속 바닥의 그 해저면과 접촉을 하면서 그 조류를 따라 이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바닥이 점점 더 훼손되고 그 바닥에서 좀 더 많은 기름이 유출이 됐습니다. 이 당시 사고는 도선사가 와서 그 선박을 조정해서 입항을 해야 되는데 도선사가 늦게 도착하면서 본선 선박이 직접 조정을 해서 입항을 하려다가 조정에 실패해서 사고가 났습니다. 그리고 그 예인이 실패하면서 이 사고가 더 확대돼서 오염 피해가 더 커졌습니다. 이 선박이 단일 선각 구조로 돼 있었기 때문에 바닥이 훼손되면서 더 많은 기름이 유출된 것으로 그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당시 방제 비용은 약 300억 원, 피해 비용은 약 480억 원으로 기록됐습니다. 다음 프레스티지 사고입니다. 2002년에 라트비아에서 싱가포르로 항해하던 선박이었는데 기관 고장, 그 다음에 선체 균열로 인해서 사고를 감지하고 주변에 스페인 연안으로 입항을 하려 했는데 입항을 허가해 주지 않아서 다시 외해로 이동하면서 태풍의 영향으로 이 선박이 두동강이 나면서 침몰을 했습니다. 그래서 균열이 생기면서 5,000톤 정도가 유출이 됐고 두동강 나서 침몰되면서 또 6,000톤이 추가로 유출됐습니다. 그리고 이 침몰 후에 이 배에 실려 있던 기름이 계속 유출돼서 총 6만 5천 톤이 유출된 것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 선박도 단일 선체 구조였습니다. 당시 상황입니다. 1번으로 되어 있는 프레스티지 라트비아 항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동하던 중에 스페인 연안 쪽에서 균열이 생겨서 스페인으로 피항을 하려고 했는데 입항 거부가 되면서 다시 먼바다로 4번, 5번을 따라서 먼바다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6번, 7번 돼 있는 저 곳으로 이동을 하다가 이 선체가 파손돼 가지고 두동강이 나면서 침몰을 했습니다. 이 사고는 상당히 오래된 노후된 선박이 그 안전검사를 통과해서 그 출항을 했다는 문제가 있었고 그다음에 이 그 단일 선체 선박이 이렇게 그 파손되면서 유출 사고가 커졌다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난 선박에 대해서 안전한 피난처를 제공해야 되는데 주변국들에서 모두 입항 거부를 함으로 해서 이 선박이 피하지 못하고 먼 바다에서 이제 사고가 더 커지는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사고로 인해서 유조선에 대해서는 단일 선체를 이제 퇴출시키자 이런 국제 협약이 진행이 됐고 그다음에 조난 선박에 대해서는 안전 피난처 제공을 의무화하자 이런 국제 협약이 진행이 됐습니다. 이 사고로 인해서 방제 비용은 약 2,500억 정도가 기록이 됐고 피해 비용은 약 1조 원 정도로 기록이 됐습니다. 다음은 나우드카 사고입니다. 이 사고는 1997년에 중국에서 러시아로 항해 중이던 선박이 독도 동방에서 기상악화로 두동강이 나면서
선미부는 그 자리에서 침몰됐고 선수부는 표류해서 일본 연안까지 흘러갔다가 자초된 사고입니다. 약 4,500톤이 유출됐습니다. 선박이 두동강 나는 얘기를 제가 프레스티지하고 이 나우드카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선박이 두동강 나는 것이 이 왼쪽에 있는 그림에서 나타내듯이 대형 선박이 큰 파도를 만나면 선수와 선미가 파봉에 위치하게 되고 선체의 중앙부가 파골 부분에 위치하면서 하중이 집중돼서 거기가 부서지고 두동강이 나게 됩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무게가 많이 나가는 선미부는 그 자리에 침몰을 하고 선수부는 이동을 하게 됩니다. 지금 이 사고에서도 선수부가 이동을 해서 그 일본의 후쿠히현까지 표류를 해서 자초를 했습니다. 당시 사고에서 일본은 이 사고 선박이 일본 연안으로 표류할 것이라고 예측을 못해서 대비가 약했습니다. 그래서 피해가 많았고 이런 이동 확산의 그 예측에 실패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일본도 이 사고를 계기로 상당히 많은 방제 체제의 정비가 있었습니다. 당시의 방제 비용은 약 950억 정도로 기록이 됐고 피해 비용은 약 2,800억 정도로 기록이 됐습니다. 다음은 미국의 유전 유출 사고입니다. 1910년에 미국 멕시코만에서 석유를 시추하던 그 시설이 화재로 인해서 침몰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수심 1500m 유정에서 시추하던 부분이 파손이 되고 유정에서 매일 680톤 정도의 원유가 약 4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유출이 됐습니다. 우리나라 최대 최악 사고 허비의 스프릿 사고가 약 10,000톤 유출된 것을 감안하면 이 정도 양이 이제 16일 정도 유출을 하면 거의 같은 양입니다. 그래서 4개월 동안 이게 지속됐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양이 유출된 것으로 확인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시 사고 상황의 현장의 사진입니다. 아주 많은 구름이 있고 그 밑에 작은 시설, 그게 석유 시추 시설입니다. 거기에 불이 났는데 아주 많은 연기가 발생을 하면서 화재가 커졌고 거기에 그 선박들이 접근을 해서 소화를 하고 진압을 했습니다. 그래서 화재는 잘 진압이 됐습니다만 결국엔 저게 침몰을 했습니다. 당시 사고 상황을 그림으로 나타낸 겁니다. 밑에 1500m 수심에서 기름을 뽑아 올리고 있습니다. 거의 유정에서 이제 저 수면 위에 시설에서 그걸 시추해서 뽑아 올리고 있는데 그 시설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이 나가지고 폭발을 하고 그래서 그 불은 꺼졌지만 결국에는 그 시설이 파손돼서 침몰을 했습니다. 그 침몰하는 과정에서 그 유정으로부터 나오는 기름이 그대로 이제 바다로 배출되는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고를 수습하는 방법으로 오른쪽에 세 개의 그림에서 나타내듯이 첫 번째 수중 로봇 ROV가 투입돼서 그 유정에서 나오는 부분을 봉쇄하는 부분이 있었고 두 번째로 커다란 돔을 만들어서 그 사고 난 시설 전체를 덮어서 유출을 막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근처에 새로운 유정을 시추를 해서 거기서 기름을 우회해서 뽑아 올림으로써 유출되는 것을 막는 이런 시도가 세 가지가 제안됐었는데 결국에는 세 가지 방법이 다 적용이 돼서 추가적인 유출을 차단할 수 있었습니다. 1500m에서 유출된 기름이다 보니까 상당히 에멀전화 돼 가지고 색상 자체가 그 주황색을 띠면서 이렇게 표면에 나타났습니다. 이 기름들이 멕시코만 전체에 퍼졌고 미국의 연안으로도 많이 유입이 됐습니다. 이 기름이 어디로 퍼져나가는지 이런 부분은 미국의 노아에서 모니터링을 하고 예측을 했습니다. 아랫부분에 이제 모니터링을 한 부분이고 오른쪽 부분은
어디로 흘러가는지 예측을 한 그런 부분들입니다. 이 사고는 초기에 단순히 시추봉에서 유출만 있을 거라고 판단을 해서 초기 대응이 좀 안일하게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유정 자체에서 대규모 유출이 있었고 결국에는 미국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섰지만 대규모 피해가 발생을 했습니다. 당시 피해액이나 방제 비용은 워낙 커서 추산이 어려울 정도로 큰 피해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오염 사고들이 있었고 뭐 심각한 부분들도 많이 있었는데 그러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엇보다도 해양 오염 사고가 나면 피해를 이제 최소화하는 것이 가장 필요한 부분인데 이를 위해서 우선은 유출된 오염 물질이 어디로 흘러가는지를 정확하게 모니터링하고 또 향후에 어디로 흘러갈 건지를 예측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게 이제 기반이 되면 더 이상 흘러가지 못하게 최대한 방지를 하고 그다음에 그 오염 물질들을 최대한 빨리 회수하고 제거하는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다에서 해상에서 아무리 잘 방지를 해도 주변에 이제 해안에 피해를 미치게 되기 때문에 그런 해안의 환경을 정화하고 복원하는 부분 그리고 그곳에 살고 있는 생물들을 보호하고 회복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이제 우리들이 해야 될 일들입니다. 기름이 바다에 유출되면 이와 같이 표면에 이제 흩어지게 되는데 물 따라서 흘러가면서 퍼져 나가기도 합니다만 증발돼서 날아가는 부분도 있고 또 생물 분해나 자체 분산을 통해서 수중으로 흩어지고 바닥으로 침강하는 이런 부분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기름이 그러면 아니면 오염 물질이 어떻게 퍼져나가는가 결정하는 주요한 요소가 바람, 그 다음에 기름 자체의 퍼짐, 확산, 그 다음에 바닷물의 흐름 이렇게 해서 결정이 됩니다. 먼저 바람은 대기에서 바람이 불어줍니다만 그 바람이 그 바다 표면에서 전단 능력을 발생하게 돼서 바닷물도 끌림 현상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여기에 이제 표면에 떠 있던 기름도 같이 흘러가게 되는데 이 바람에 의한 바람의 속도는 약 3% 정도로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많은 양의 기름이나 오염물질이 유출됐기 때문에 자체 중력에 의한 퍼짐이 있습니다. 퍼짐으로 해서 초기 오염원 주변이 이제 넓게 퍼져나가는 이런 부분이 발생하고 그 다음에 바닷물을 따라서 흘러가면서 잔물결에 의해서 확산되는 이런 현상들도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바닷물의 이제 또 흐름에 의해서 결정되는데 바닷물의 흐름은 조류하고 해류로 크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조류는 여기 그림에서 물이 들었다 빠졌다 하면서 갯벌이 드러나고 이런 것 같이 바닷물이 저것에 따라서 물이 들었다가 빠졌다가 물이 들었다가 빠졌다가 이제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다음으로 바닷물의 흐름 중에 해류 부분입니다. 해류는 전 세계 그 해양에서 순환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바닷물의 밀도 차 때문에 생기는 흐름으로 전 세계를 대상으로 순환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주변에도 이런 그 순환의 한 종류로서 쿠로시오 해류가 작용을 하고 그 해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흐름에 따라서 기름이 이제 흘러가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것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가 이제 모니터링하는 방법으로 인공위성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인공위성에서 촬영한 사진입니다. 왼쪽 위에 있는 사진이 인공위성에서 그 촬영한 허베이 스프릿 당시의 기름 분포 사진입니다. 2007년 12월 11일에 촬영된 사진인데
기름이 태안 부근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로부터 5일 후 12월 16일에는 기름이 남쪽으로 내려와서 안면도 남쪽, 그다음에 보령 앞바다까지 확산되는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모니터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위험 유해 물질은 무색 무치 물질들이 많아서 기름같이 이렇게 쉽게 모니터링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많은 연구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그림이 그런 그 위험 유해 물질을 모니터링 하고자 하는 그 실험을 하고 있는 사진입니다. 인공 수조에다가 위험 유해 물질을 뿌려놓고 그것을 탐지 센서로 탐지하는 그런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모니터링 하는 것은 지금 현재 기름이 어디 있느냐를 이제 볼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방제 전략을 수립한다든지 효율적인 방제를 하기 위해서는 내일 이 기름이 어디에 가 있을 것인가, 그 다음에 모레 어디에 가 있을 것인가, 그리고 중요한 해안이나 이런 시설에 언제쯤 기름이 도착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예측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바람, 조류, 해류 이런 부분들을 이용을 해서 그 각각 속도를 예측을 하고 그 속도에 기반해서 기름이 어디로 흘러갈 것이고 언제 도착할 것인가, 이제 이런 부분들을 예측을 하게 됩니다. 이런 부분은 손으로 계산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또 컴퓨터를 이용을 해서 시뮬레이션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보여드리는 부분은 이런 것을 시뮬레이션 해서 이 실제로 지도 위에다가 이렇게 그려줌으로 해서 이제 내일 되면 어디쯤 가 있을 거고 모레 되면 어디쯤 가 있을 거다, 이렇게 해서 그것을 효율적인 방제 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기름이 어디 있고 어디로 가는지에 대해서 확인이 된 상태라면 최대한 확산을 방지하고 그 다음에 빨리 포집을 하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여기에 활용되는 것이 오일 펜스라는 장비입니다. 왼쪽에서 그림에서 보여지는 바와 같이 사고 선박이 있으면 그 선박에서 유출된 기름이 다른 쪽으로 퍼져나가지 못하게 오일 펜스를 쳐서 저렇게 확산을 방지합니다. 그리고 이미 확산돼서 나간 기름에 대해서는 빨리 회수를 하기 위해서 저렇게 오일 펜스로 포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연안에서 이 오일 펜스는 또 연안의 중요한 시설이라든지 민감 자원에 기름이 아니면 오염물질이 더 이상 유입되지 못하게 이렇게 차단하는 역할을 하고, 오른쪽 그림에서 보여주듯이 일정 해안에 해수하기 좀 용이한 해안으로 유도해 가지고 해수를 용이하게 하는 이런 기능도 갖고 있습니다. 오일 펜스를 설치할 때는 이와 같이 닷을 놓고 거기에 계류 부위로 표시를 하고 그 다음에 오일 펜스를 설치합니다. 오일 펜스의 모양은 오른쪽 그림에서 나타나듯이 부력제로 일단 그 부양을 시키고 그 밑에 스커트가 있어서 기름을 막아줍니다. 그리고 스커트의 형상을 유지시켜 줄 수 있도록 밑에 균형추가 하나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오일 펜스를 이용을 해서 기름을 포집하고 회수하는 이제 시스템은 U자형, V자형, J자형, 시핑암 전장 뭐 이렇게 구분이 될 수 있습니다. U자형은 단순히 오일 펜스를 예인할 수 있는 선박 두 척이 예인을 하면서 기름을 포집을 하고 뒤에 다른 선박 하나가 따라가면서 회수기로 그 포집된 기름을 회수합니다. V자 전장은 기름이 그 선박 자체에 기름 시설이 있는 기름 회수 시설이 있는 이런 선박을 중심으로 오일 펜스를 예인하는 선박 두 척이 이끌어 주면서 그 기름을 포집을 해줍니다. 그러면 그 회수 능력이 있는 그 선박에서 그 기름을 회수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J자형은 두 척의 선박이 한 척은 단순히 기름을 유도하고 포집하는 역할을 하고 다른 한 선박에서 회수기로 그 포집된 기름을 회수를 합니다.
마지막으로 스위핑암 전장 부분은 대형 방제선에 가지고 있는 시설을 이용합니다. 대형 방제선 경우에는 오일 펜스를 전장할 수 있는 스위핑암을 가지고 있고 또 거기에 연계해서 그 기름을 회수할 수 있는 회수 시설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선박 한 척이 이 모든 것을 다 진행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오일 펜스 부분 이제 종류들입니다. 오일 펜스 종류는 고형화된 어떤 부력재를 쓰느냐 아니면 공기로 부력을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고형식, 공기 팽창식으로 나뉘고 공기 팽창식도 공기를 주입하는 팽창식이 있고 자동으로 내부 스프링이 있어서 공기가 채워지는 이런 자동 팽창식이 있습니다. 특수용 오일 펜스로서 해안용과 내화용이 있습니다. 해안용은 아래에 물이 채워져 있고 위에 공기가 들어 있어서 물이 들어 있을 그 고조시에 물이 들어올 때는 떠 있고 저조시에 물이 빠졌을 때는 바닥에서 기름을 차단하게 됩니다. 내화용 펜스, 그 오일 펜스는 현장 소각 뒤에서 설명드릴 예정인데 그 현장 소각에 기름을 포집할 때 사용되는 그 펜스입니다. 이름 그대로 불에 타지 않는 그런 재질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다음은 이렇게 포집된 기름을 최대한 빨리 회수하기 위해서 이제 회수기가 되고 있습니다. 선박 자체에서 회수기까지 다 되는 대형 선박이 있고 일부 작은 그 휴대용 회수기로 회수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회수기로 위어식 회수기가 있습니다. 물과 기름의 부력 차이, 비중 차이를 이용을 해서 물에 떠 있는 기름만 모아서 회수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드럼식 회수기입니다. 물 위에 떠 있는 기름을 드럼이 돌면서 포집을 해서 그 회수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디스크식 회수기입니다. 디스크가 돌면서 그 기름을 묻혀 올리고 그게 이제 굵게 스크래퍼를 지나가면서 모아져 가지고 기름 저장소로 회수가 됩니다. 그 외에 이제 이 그 회수하는 매체에 따라서 벨트식, 브러쉬식, 봅식 이런 회수기들이 또 사용되고 있습니다. 바다에 유출된 오염물질을 최대한 빨리 제거하는 방법으로 화학적 처리 방법으로 유처리제들이 사용되기도 합니다. 유처리제는 기름에 투입이 되면 기름의 점성을 떨어뜨려서 잘게 부수는 역할을 하고 이 잘게 부순 기름 덩어리가 빨리 흩어지는 이런 효과로 제거가 됩니다. 이것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분산되는 그 과정에서 또 다른 환경 오염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그 어떤 지침을 가지고 유처리제를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수심 조건이나 주요한 시설에 인접해 있는 이런 조건을 적용해서 오른쪽 그림에서 보이는 것 같이 연안 주변에는 억제 해역, 그 다음에 좀 멀리 나가는 해역은 고려하거나 가능한 해역으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많이 사용되지 않는 방법인데 현장 소각이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기름을 바다에 포집해 놓고 거기에 발화원이나 착화제를 투하해서 불을 붙여서 기름을 소각하는 방법입니다. 미생물 처리제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기름을 그 에너지원으로 쓰고 있는 미생물이나 박테리아가 있는데 사고가 나면 그런 미생물이나 박테리아가 증식할 수 있는 영양분을 공급해줘서 다량의 미생물과 박테리아를 증식시켜서 기름을 제거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해양 환경이 이제 이렇게 차단을 했지만 해안에 또 피해를 줄 수가 있습니다. 해안에 피해를 준 경우 우리가 이제 방제를 해야 되는데 해안의 형태에 따라서 피해가 커집니다.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또 방제 방법을 다르게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표적인 해안입니다. 많이 노출돼 있고, 그러니까 노출돼 있다는 게 파도가 많이 유입되는 이런 해안이고, 그 다음에 안반으로 돼 있고 인공 구조물로 돼 있고
이런 부분들은 아무래도 방제가 좀 더 용이합니다. 그다음에 재질이 모래해안, 그다음에 자갈해안, 이런 부분에서 모래해안이 좀 더 어렵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파도로부터 이렇게 폐쇄된 해안, 방파제라든지 이런 데 부분은 세척 작용이 어렵기 때문에 또 방제가 어려운 부분이 있고, 갯벌이라든지 염습지 이런 부분들은 그 환경적으로 민감한 해역이기 때문에 또 상당히 방제가 어려운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사고가 나면 바로 방제를 하는 것이 아니고 해안을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이 해안이 저질이 모래로 되어 있냐, 암반으로 되어 있냐, 자갈로 되어 있냐, 이걸 판단하고 오염이 얼마나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방제 방법을 적용을 합니다. 대표적인 방제 방법들입니다. 수작업, 개닦기 해서 손으로 직접 닦아내는 방법이 있고, 해수 세척해서 주변 해수를 끌어와서 세척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소량의 기름은 인공 흡입을 통해서 제거하는 방법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기름이 좀 고착화 되어 있다든지 이런 부분은 저온 저압 세척 또는 고온 고압 세척으로 씻어내는 방법도 쓰입니다. 그리고 뜨거운 스팀을 이용해서 제거하는 방법도 사용됩니다. 일부 모래해안 같은 경우에서는 갈아엎기, 밭갈이 하는 식으로 갈아엎기 하는 방법도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파도가 많이 치는 자갈해안 같은 경우에는 파도의 힘을 빌려서 세척하는 방법도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우리가 기름을 다 제거했다 하더라도 그 서식지에 살고 있었던 생물들은 피해를 보고 있기 때문에 그 생물들을 구조하고 그다음에 오염된 그 생물을 그 정화시키고 제독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바다새들, 오염되어 있는 바다새를 구조를 해서 제독을 하고 정화를 시키고 회복하는 이런 작업들이 진행이 됩니다. 그러면 누가 해양오염 사고 피해를 줄일 수 있는가, 지금 누가 그걸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정부 주도로 해양오염 사고가 관리되고 있고, 과학계에서 그 관련 기술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사고에 대해서 예방, 대비, 그 다음에 대응, 피해 복구 이런 부분이 체계적으로 진행되고 있고,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을 중심으로 피해 최소화를 위한 많은 노력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런 전체적인 그 해양오염 사고 관리의 근간이 될 수 있는 대규모 해양오염 사고 재난 위기관리 표준 매뉴얼이 있어서 그것에 따라서 사고가 관리되고 있습니다.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이나 저희 그 선박해양플랜트 연구소 등에서 이 관련 기술을 개발하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예방, 대비, 대응, 복구 이 분야들이 다 체계적으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규모 해양오염 사고 재난위기관리 표준 매뉴얼에서는 대규모 해양오염 사고에 대해서 범정부적 재난관리를 수행을 하고, 이를 통해서 재난관리 능력을 제고하기 위해서 이 매뉴얼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매뉴얼의 목표는 무엇보다도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고 사고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고가 발생하면 우선 상황을 인지해서 이 사고가 어느 정도 규모인지에 따라서 대응 체계를 구성을 하고 대응 체계가 운영이 됩니다. 그리고 이 사고가 성공적으로 잘 수습이 되면 이제 상황 종료를 하게 됩니다. 이런 과정에서 해양수산부를 중심으로 중앙사고수습본부가 구성이 돼서 운영이 되고, 현장에서는 해양경찰청을 중심으로 방제대책본부가 운영이 됨으로 해서 체계적으로 진행이 됩니다. 정부의 이런 그 노력과 함께 우리는 또 그 국민들의 대규모 그 지원이 있어서 큰 사고를 막았던 경험이 있습니다. 허비 스피릿 사고 때 이 경험이 120만 그 자원봉사자가 참여를 해서 태안의 기적이라고 유네스코
세계 기록 유산에 등재도 됐습니다. 말리포 해변이 사고 당시에 저렇게 오염됐던 것이 1년 후에 저렇게 깨끗하게 정화될 수 있었던 게 모두 국민들의 참여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가지 노력들이나 기술들을 말씀드렸는데 어떤 노력들이 더 추가적으로 필요하겠는가? 사고가 나면 가장 기본이 되는 부분이 어디로 흘러갈 건지 예측하고 모니터링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항상 정확도에 대해서 문제 제기가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관련해서 많은 기술들이 발전을 하고 있지만 지속적으로 그 정확도 제고를 위한 노력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해양생물 보호와 구조, 생태계 복원 부분에 대해서 우리나라에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내 해양생물을 대상으로 종 다양성, 서식지, 먹이사슬 등을 고려한 맞춤형 이 복원 기술이 개발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고가 나면 또 이 복원을 하는 데 있어서 이전 상태를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보완하는 그런 기술 개발들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보상률 제고를 위한 이런 보험 또 노력이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바다는 그럼 잘 관리되고 있는가? 해양 사고는 사고와 함께 발전되고 있습니다. 시프린스호 이후로 초기 단계로 발전을 했고 허베이스빌 사고 이후로 선진화 단계로 도약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좀 더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그 기술이나 어떤 그 계획을 디테일하게 만들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문화된 연구기관이나 유관기관들이 연계 체계를 구축해야 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사고는 간헐적으로 생기기 때문에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발전 계획을 수립해서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오늘 강연 통해서 이 바다가 겪은 재난이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삶과 연결됐다는 문제임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가 있었고요. 네, 여기서 간략하게 Q&A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네, 오늘 강연과 관련해서 궁금한 점들 남겨주시면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치킨 기프티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에 선정되신 분은 당첨자 확인을 위해서 꼭 아래 메일로 아이디와 연락처 함께 전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지금 질문이 선정되기를 기다리면서 제가 먼저 질문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네, 과거의 대규모 해양 오염 사고 이후 예방과 대비 또 대응, 복구 측면에서 어떤 제도 개선이나 연구 개발 같이 많은 발전이 있었을 것 같은데 어떤 점들이 좀 확연하게 달라졌는지 몇 가지만 말씀 부탁드립니다. 한 3가지 정도로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은 그런 사고들이 사회적으로 관심을 이제 받으면서 그 관련된 기술들이 많이 개발이 되고 장비 부분도 많이 개발돼서 고도화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두 번째로 또 이런 것과 병행해서 정부에서 체계적인 대응 체계를 구축해서 시스템화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러한 것들이 어우러져서 결국에는 우리가 국제 협약을 이끌어 나갈 수 있을 정도의 방제 능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네, 그리고 최근에도 뭐 고의나 부주의에 의한 중소형 해양 오염 사고가 좀 많은 것 같은데요. 뭐 교육과 계도 외에 또 다른 대안은 혹시 있을까요? 우리 해양에서는 이런 사고가 났을 때 대응하는 그런 기술이나 어떤 시스템과 함께 사고가 생기지 않게 안전관리하는 시스템들이 많이 구축이 되고 있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해상 교통을 감지하는 VTS라든지 위험 물질 운반 선박을 통제하는 AIS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통합해서 이내비게이션이라는 시스템이 구축이 돼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안전 시스템들이 활성화되면서 무엇보다도 이 사고를 많이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는 시청자분들의 질문 첫 번째부터 받아볼 텐데요. 먼저 장은미님 질문 받아보겠습니다. 유출된 기름이나 오염물질을 처리하는 방법 중에 해양 생태계에 가장 덜 영향을 주는 방법은 무엇인지 궁금하다고 남겨주셨습니다. 예, 우선은 그 해양 오염 사고가 발생했을 때 유출된 물질들은 워낙 많은 양이 단시간에 유출이 되기 때문에 물리적인 피해가 있습니다. 훼손되고 그 서식지가 훼손되고 환경이 훼손되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기계적으로 또 물리적으로 빨리 제거하는 거, 이게 가장 환경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다음 질문은 이광수님 질문입니다. 첨단 방제 기술의 개발 및 활용에 있어서 국제적인 기술 표준화나 상호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궁금하다고 질문 주셨습니다. 방제 기술 부분에 있어서 어떤 표준화 부분은 국제해사기구 IMO를 통해서 주로 진행이 되고 있고, 협력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그 OPRC 협약이라는 것을 통해서, OPRC 협약이 무엇이냐면 사고가 났을 때 주변 국 간에 서로 협조해서 그 사고 대응을 서로 도와주자. 그 다음에 대비하는 부분에서도 서로 협조하자. 이런 부분이 이제 OPRC인데, 기름에 대해서는 OPRC 협약이 있고, 위험 유해 물질에 대해서는 OPRC HNS 협약이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모르는 개산책님의 질문이고요. 비가 많이 오는 날 유출 사고가 일어나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다고 주셨네요. 비가 많이 오는 것하고는 큰 상관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기름이 바다에 확산되고 있는데, 거기에 그 비가 오므로 해가지고 거기에 그 기름이 뭉쳐있던 것이 좀 흩어질 수는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크게 영향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네 번째 질문은 JS님 질문입니다. 해양생물 보호 및 구조와 생태계 복원 기술의 선진 사례나 좋은 연구 사례를 알려주실 수 있는지 궁금하다고 주셨어요. 해양 생물 보호나 구조, 생태계 복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마지막 부분에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도 좀 더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나라 생물의 특성에 맞는 그런 복원 대책이 만들어져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생물들이 해양 오염 사고에 어떻게 피해를 받는가에 대한 부분이 정확하게 규명이 돼서 그 부분이 복원될 수 있는 이런 연구가 돼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뚜렷한 어떤 선진 사례나 뭐 연구 사례는 크게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다음으로는 김두현님의 질문입니다. 오염 사고 신고 방법과 절차에 대해서 궁금하다고 남겨주셨습니다. 오염 사고 신고는 일단 해양경찰청이나 해양수산부에 신고를 하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이제 시간 관계상 한 분만 더 질문 받아볼 텐데요. 정수영님의 질문입니다. 오염 회수 물질의 후 처리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하다고 질문 주셨습니다. 예, 오염 해수 물질은 그 기름만, 오염 물질만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폐기물들하고 섞여 있기 때문에 그 분리 작업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분리 작업이 잘 이루어지면 분리된 것을 가지고 폐기물 처리 업체에서 어떤 방법을 통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정말 다양한 질문이 올라왔는데 이렇게 질문 주신 시청자분들과 우리 박사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오프닝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풍성한 이벤트 마련돼 있으니까요. 간단하게 참여해 주시고 혜택까지 잘 챙겨가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내용은 지난 6회차 때 이벤트 당첨자분들입니다. 당첨되신 분들께는 기프티콘이 개별적으로 발송될 예정이니까요.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설문조사는 라이브 종료 후에 뜨는 화면 속 QR코드에 접속하신 다음 나의 강의실에서 진행해 주시면 되고요. 내일 13시 이후부터 일주일 동안 참여 가능하니까요. 잊지 마시고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끝으로 다음 강연은 10월 30일 오후
8시 함께 살아가는 바다, 우리가 바꿔야 할 것들이라는 제목으로 해양동물 생태보전연구소의 장수진 대표님의 특강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2025 해양환경 지식나눔 온라인 라이브 마지막 회차인 만큼 끝까지 많은 관심 부탁드리면서요. 오늘부터 신청 접수 받고 있는 만큼 많은 관심 바라겠습니다. 오늘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